자, 9페이지 시간체험. 그때 나는 문학체험의 핵심이 시간체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이 자신의 진면목과 만나는 존재체험은 언제나 현재라는 시간상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존재를 만나는 체험은 언제나 현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간 체험이라고 부른다. 순수한 시간인 현재는 여기 우리 눈앞에 항상 그대로 있으면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영감의 샘으로 작용한다. 이또 하나 신비해요. 예, 항상 현재가 있어서 이 현재를 지금 우리가 퍼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써도 현재는 항상 현재예요. 이걸 뉴스라 그래요. 굿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시간에 새로운 소식 없나 하는데 사실은 언제나 새로운 소식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매 순간순간 현재는 새로워서 계속 샘처럼 솟아난다. 그러니까 존재가 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 본체와 작용이다. 본질과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분이 자비로, 사랑으로 지금 우리한테 진짜 원 없이 베풀어 주시고 아미타불이 이렇게 놔둬 주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만끽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한 생각 어떤 생각에 빠지면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난생 처음 맞이하는 이 현재를 내가 누리며 사는 거. 제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이 시간이 모든 인간한테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간 거 자꾸 그렇게 안달복달 지나간 거 가지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매 순간 나오는 이거를 다 쓰기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바쁜 사람. 여러분, 이 현재는 매 순간순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의 셈에서 난생 처음 맛보는 이 신선한 샘물이 지금도 이렇게 콸콸콸 솟아나오고 있는데 이거 쓰느라고 진짜 바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깨어나서 이 사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지요. 지금 이 시간의 샘물이 지금도 솟구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예쁜들은 내 눈 속이라고 불렀거든. 지금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자기 마음의 눈인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서 계속 새로움이 솟아나는데 거기에 빨리 깨인 사람은 이렇게 돈도 크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이는 게 중요해. 사람의 사고방식이 한번 탁 트여지는 것.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또 이렇게 각자가 우리가 생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생활에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새롭게 닥치는 이 순간에 깨어서 이렇게 이것을 만끽하는 삶. 그러면 참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든 날은 오늘이고 한순간도 현재가 아닌 적은 없다. 뭐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원적으로 오는 감탄사고 늘이라는 거. 오, 늘. 이게 오늘, 투데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늘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간은, 모든 순간은 현재가 아닌 적이 없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건은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이거 유명한 보르헤스의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건이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사실상
진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인 현재. 과거와 미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 그러나 막상 그 현재를 잡으려면 현재는 언제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그래서 인간은 현재를 찾아서 일생을 바치는 순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를 잡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를 잡으려면 그 순간 이미 현재는 과거가 되어버리죠. 그럼 현재 잡는 방법은 이미 현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현재를 잡으려고 하면 못 잡지만 현재는 이미 현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대상으로 현재를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다 이거예요. 이미 내가 현재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하는 말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려면 손을 올려야 되지만 이거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내가 현재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이게 현재를 영원히 잡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불이법의 참 좋은 점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놓고 잡으려고 하던 그 습관을 한 번은 탁 뒤집어서 그 대상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자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이렇게 깨닫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단초를 이렇게 줘요. 현재를 잡자. 어떻게 잡는가? 이미 내가 현재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죽은 시인의 사이에서도 seize the day,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 day를 까르페, 캐치, 잡는다. 그러니까 거기는 현재를 잡아라고 하고, 이거 로마 시대 때 나오는 글이에요. 현재를 잡아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잡는다는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게 현재 잡는 방법은 이미 내가 현재다. 이거 딱 납득하는 거. 지금도 현재입니다. 그죠? 현재에서만 살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인간은 현재를 찾아서 일생을 바치는 순례를 하는 것이다.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찾아 일생 동안 순례를 하다니. 여기에 존재의 신비,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것을 푸는 것이 문학의 수직적 사명이다. 그러니까 수평적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직적은 밑으로 또 하늘로 천지인 삼재가 딱 만나는데, 시간, 공간, 인간이 만나고 과거, 미래, 현재가 만나고, 어디서?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여기서. 언제나 이래요. 자, 그때 이후로 나는 생의 이면이 부르는 당혹의 매력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나는 정신적 오지 탐험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조금씩 문학의 영지로 걸어 들어갔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정신적 오지라는 거, 우리 지금 히말라야 뭐 이쪽은 오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에서도 오지가 있다. 여러분, 최고의 오지가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 데를 놓치고 있어서. 가장 먼 곳은 가장 가까운 곳.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를 탐험하자. 보르헤스나 바스처럼 문학을 통해 자신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기질이 강한 작가들은 늘 시간을 주제로 글을 써왔다. 인간의 정체성은 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직적 문학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시간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언제나 존재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어제 말씀드린 자물쇠를 채워놓고 구멍이 없는 자물쇠. 그게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현재를 깨달으면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거기가 존재가 거기에 있다. 인간은 의식의 흐름이 끊어지는 시간 체험을 통해 다시 인간은 의식의 흐름이 끊어지는 시간 체험을 통해 이때 의식은 생각이에요. 참 생각이 하면 끊어지는 거. 어제 우리가 정멸군 갔을 때 상원사 들렸죠. 상원사 본당이 문수전이었고 문수전 오른쪽에 그 대문이 딱 잠겨져 있는 거기가 선방이에요. 유명한 선방이에요. 참 지금도 동한 거 거기서 중이에요. 근데 재밌던 게 그 선방의 입구에 주련이 대문이 있고 대문 옆에 주련이 있었는데 제가 찍어서 올려놨어요. 못 보신 분은 거기서 보세요. 김아무개의 마음치유 밴드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그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떤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견성을 해내자. 한쪽이 발심을 견고하게 해서 견성을 해내자. 그리고 또 한쪽은 화두 잡을 때 생철을 깨무는 것처럼 잡아라. 생철. 여러분, 철은 철인데 생철 덩어리를 깨무는 것처럼 화두를 잡아라.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생철이 뭐예요? 지금 빠져나가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게 이빨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광석화처럼 빨리 딱 멈추는 거. 그냥 이 순간 그냥 딱 멈추면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멈춘다고 하는 멈출 지자가 망고의 이제 비결이에요. 딱 멈추면 그 자리. 이때 딱 멈출 때 생각이 멈추면 영원한 현재예요. 정말 간단하긴 간단한데 문제는 그놈의 생각이 5만 가지가 나니까 그거 멈춘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서 화두 물기를 생철 물듯이 하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또 들어와서 인간은 의식의 흐름이 끊어지는 시간 체험을 통해 일상의 자기 정체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래 얼굴을 발견한다. 정체성 때문에 가려있는 자기의 본래 면목. 지금 순수한 시간 자체. 순수한 시간, 그러니까 공간이 된 시간. 생각이 멈추면 시간이 공간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본래 면목, 존재 자체예요. 생명 덩어리 자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통속적인 시간이 잘려나가고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통속적인 시간이 잘려나가고 그 이면이 드러날 때 인간은 너무나 낯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형이상학적인 현기증을 느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엿 있죠, 엿. 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그 놀이 했는데 엿을 사서 탁 잘라가지고 누구 구멍이 더 큰가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엿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탁 자르면 그 단면이 나오고 단면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본다 이거예요. 거기 있는 공간, 시간을 잘라내면 엿처럼 잘릴 때 그 단면에 드러나는 텅 빈 공간. 어제 정멸부공 부처님이 지금 여기 계시네. 이 텅 빈 공간에. 텅 빈 공간. 텅 빈 공간은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의식의
그 덩어리가 이렇게 흘러 넘쳐서 여기도 지금 가득 차 있다는 느낌? 이러고 이제 서울 가면 가는 곳마다 이 공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느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힘으로. 항상 의식 공간이에요. 의식 공간으로 자각할 때 생각이 멈춰져요. 이게 참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이걸 화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두 물기를 생철 물듯이 꽉 물으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식 공간의 자각.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화두 놓치면 죽은 목숨이라는 게. 지금 요거 하나, 죽은 목숨이라는 말은 바로 생각에 점령당한다. 그러니까 요거 딱 하나 안 놓치는 거. 여기 이제 공부. 그러니까 그거를 물고 버텨라. 다음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예상치 못했던 생경한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나 역시 일상을 넘어 정신의 이면까지 포함한 따옴표 나의 전모를 알고 싶었고 정신의 이면까지 포함한 나의 전모를 알고 싶었고 그래서 더욱 보르헤스에게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정신의 혈통은 확실히 국적과 시대를 넘어서는 법이다. 보르헤스의 창조성은 그가 서 있는 독특한 위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여러분, 독특한 위치, 이걸 입장이라 그래요. 독특한 위치.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나? 나는 어느 위치에 서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 자리. 그는 시간의 경계에 살면서 수시로 시간 밖으로 드나드는 것 같았다. 때로는 시간의 밖으로 나가서 이 세계를 관조하는 보르헤스에게 수시로 시간의 밖으로 드는 것 같았다. 때때로 시간의 밖으로 나가서 이 세계를 관조하는 보르헤스에게 예를 들어 역사와 종교는 그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 순진한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보르헤스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나가서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역사니 종교니 하는 게 시간 밖으로 나가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순진한 이야기거리인가. 자기들은 정말 이게 다인 줄 알고 하지만 만약에 개미들이 개미의 역사를 적어가지고 개미 역사가 최고야 하고 떠든다면 개미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개미의 종교가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인간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울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네. 보세요. 다음 문장에 시간 밖에서 보면 인간의 정체성은 한낱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역사를 따옴표 잘난 체 하는 소영웅들의 무훈담으로 또 종교사를 따옴표 기발한 정신착락증의 목록으로 보았다. 참 섬뜩해요. 갈로 열고 이 얼마나 자유분방한 영혼인가. 그러니까 종교 역사를 정신착란의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렇게 깨어나기 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종교,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다 그만한 사람들의 아주 기이한 정신착란의 목록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종교사는 정신착란의 목록이다. 이게 문학의 힘이에요. 종교에서는 정말 절대라고 믿지만 진짜 절대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절대죠.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면 참 이런 좀 시니컬한 조롱 같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뼈 때리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말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자기한테 적용하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념들이 얼마나 진짜 이 순진하고 가소로운 것인지 정말 탁 그 내려놓을 때 진짜 무심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여튼 그런 체험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목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푸코의 이야기가 있어요. 푸코가 보르헤스를 읽다가 이 책 어딘지 여기 어디 글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이야기 해볼게요. 미셸 푸코라고 프랑스의 또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근데 이 미셸 푸코가 어떤 자기 그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좀 한계에 달했을 때 그럴 때 보르헤스 같은 걸 찾아 읽어요. 근데 보르헤스를 읽다가 보르헤스의 요만한 몇 줄 안 되는 그 짧은 에세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느냐면 중국의 백과사전에는 이게 보르헤스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서양인들이 주로 독자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중국의 백과사전에는 동물의 분류를 이렇게 나눈다. 동물 분류법. 지금 우리가 아는 동물 분류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 분류법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의 동물 분류법은 어떠냐면 1번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들, 2번 가느다란 낙타의 붓으로 그릴 수 있는 동물들, 3번은 황제 옆에 있다가 뛰어넘어다가 황제의 찻잔을 깨는 동물, 4번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동물 분류법을 기상천외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돼. 하여튼 그걸 읽다가 푸코가 갑자기 그걸 읽다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은 뭐 척추, 뭐 포유동물, 또 무슨 동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척추가 있는 동물, 없는 동물, 있는 동물 중에서는 또 무슨 유 이런 식으로 나눈 그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는 입장에서 중국의 동물 분류법 가지고 멀리서 볼 때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 이렇게 나가니까 막 진짜 이 사람이 갑자기 이게 그 깨진 거예요. 선입견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다는 자기가. 그래서 선책이 푸코의 유명한 하여튼 푸코의 제일 유명한 작품이 보르헤스를 읽고 떼굴떼굴 자기가 구르고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져나가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는 그 서양 사상 흐름 이런 식의 그런 책이에요.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것은 참 인간한테는 참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듯이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밖에서 본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일 수 있는가 하는 이제 하여튼 그런 기회를 이 문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 역사나 종교 등도 환상문학의 한 장르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역사나 종교도 환상문학은 뭐냐면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문학 장르의 일부라고 본다. 시간 밖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 소멸하는 시간이 그려낸 그림자, 일장춘몽에 불과했다. 그는 어느 대담에서 자신의 문학을 관통하는 주제가 시간과 무한이라고 하였다. 근데 이 둘은 사실 하나다.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에 대해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현재가 바로 영원인 것을, 무한한 시간인 영원은 언제나 발밑에 있다는 것을. 보르헤스는 1928년, 이 사람이 1899년생이니까 나이 만 29살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를 산책하다가 현재와 마주쳤다.
그는 죽음 속에서 느끼다라는 글에서 29살의 청년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 경험을 기록했다. 여러분, 29살짜리가 30년 전으로, 그러니까 1899년생이니까 이 사람이 산 대부분의 시간은 20세기죠. 1900년대. 근데 이때 한순간에 자기가 19세기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전부 다 20세기에 태어났죠. 근데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19세기야, 여기가. 요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타임슬립 해가지고. 자, 타임슬립 이야기의 시초가 지금 보르헤스예요. 참 기발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젊었을 때만 그런 걸 쓴 줄 알았어. 근데 아주 나이가 들어서 노년 70대 후반에 들어선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이 자기가 강변을 산책하다가 벤치가 있어서 이렇게 앉았대요. 벤치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뭔가 젊은이가 앉아 있는데 70대의 보르헤스가 젊은이를 딱 보는 순간 자식보다도 더 당기는 핏줄을 느꼈대요. 그 젊은이에게서.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대. 그랬더니 70대의 70대의 보르헤스가 대화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20대의 보르헤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벤치가 20대의,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스위스 살았거든요. 앞에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그 강변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는 보르헤스를 지금 70대는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미국 하버드 대학 앞에 그 강변의 벤치에 앉았는데 그 벤치가 동시에 몇십 년 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앞에의 벤치이면서 동시에 스위스 몇십 년 전에 스위스 강변의 벤치인 거예요. 같은 벤치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어. 그러니까 이게 보르헤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얘한테 미래를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말 안 했다. 하여튼 소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한 20년 전에 나를 만나면 어떨까? 또 지금 우리가 20년 후에 나를 만나면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하여튼 소설로 썼어요. 근데 하여튼 참 발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재미있다. 시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자, 이건 보르헤스의 지금 체험이에요. 보르헤스가 한 소식 할 때 그 체험을 한번 보르헤스가 직접 적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르헤스 29살 때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서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서울이 끝나는 어떤 숲속. 근데 여기 중남미 땅에는 도시하고 바로 벗어나면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를 자기가 산책하다가 느꼈다는 거예요.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땅 위에 서 있는 분홍빛 토담은, 그러니까 아주 원주민들의 집들. 그 토담은 달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토담 내면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았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는 저 분홍빛 이상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멈춰서서 이 순박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29살이었던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30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이다. 나는 그 세월을 가늠해 보았다. 중략. 나는 1800 몇십 년에 있다고 마음먹으니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상념에서 풀려나 문자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가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추상적인 주시자로 느껴졌다. 알지 못할 그러나 선명한 형이상학적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내가 소위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왔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감각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단어의 묵시적이고 부재하는 의미를 포착한 게 아닌지 의심해 보았다. 단지 시간이 제법 흐른 지금에야 그 느낌을 이렇게 말해본다. 말하자면 이렇다. 적막한 밤, 문이 없는 작은 토담, 원시림의 시골 냄새, 토속적인 흙길 등 순박한 광경을 자아낸 그 모습은 단순히 몇십 년 전 그 모퉁이에 있었던 광경과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나 유사성을 뛰어넘어 그때와 똑같은 바로 그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그 동질성에 착안한다면 시간이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는 어제라는 시간과 오늘이라는 시간 사이에 내재하는 무차별성과 불가분성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해체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29살에 어느 순간 시간이 멈추고 영원히 흐르지 않는 영원히 동일한 어느 공간에 서 있는 자기를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원인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험이 그때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그때 내가 무슨 체험을 한 거지? 우리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산책하거나 본문 듣거나 할 때 뭔가가 얼핏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좀 지나고 보면 그게 이거였나 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순간적으로 영원이었나? 그때 느꼈던 그게 영원이었나?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어제 제가 드린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그 누구도 동일한 강물을 거기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지만 담글 때마다 같다는 사실. 물 자체는 담글 때마다 같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2번 다시 똑같은 시간을 살 수는 없지만 어느 때 정신 차리면 매 순간순간이 늘 그대로라는 사실. 정말 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경험이 인간한테 언제 일어나느냐, 딱 하나예요. 지금 이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됐네요. 이런 모든 경험이 인간이 영혼을 체험하는 이런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끊어질 때. 한 인간에게서 그 생각이 딱 끊어질 때. 그때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영혼을 느낀다는 것이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멈춘다, 내려놓는다, 멈춘다. 그러면서 한 생각이 한번 딱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 버린다. 호로병을, 그 호리병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한 생각에서 딱 나오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지 않을 수가 없다. 때가 되면 초짜들은 안 때리지만 이제 익었다 싶어서 마지막 뭔가가 타이밍이 됐다 싶을 때는 그때는 때리는 게 최고다. 맞을 때 시간에서 벗어나요. 하여튼 지금 저도 재밌네요. 다시 읽으니까. 예. 자, 보르헤스가 이제 이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보르헤스는 시골길을 산책하다가 어느 분홍빛 토담 앞에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체험을 했던 것이다. 소위 시간이 끊어진 부모 미생 전의 경험. 그러니까 선사들이 말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부모 미생 전, 그러니까 보르헤이스가 정확하게 자기 태어나기 전에로 돌아간 경험, 시간이 끊어지면, 다시 말해서 생각이 끊어지면 자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느끼기 쉽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다고도 하지만 자기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그 자의식이라는 것이 사라진다.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자아가 사라져도 실제로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때야말로 절대와 만나는 찬스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 절대를 만날 때, 생각이 끊어질 때 절대를 만난다. 이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야기죠. 네. 우리의 본질이 시간 자체임을 알게 될 때 에고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의식이 우리를 통해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작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에고는 쓸 자리가 없어요. 에고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항상 이 의식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차릴 때 에고는 쓸 자리가 없어진다. 에고가 크게 한번 죽으면 일체가 시간으로 소생한다. 그러니까 이때 시간은 묘용이라 부르네요. 우리 선에서는 묘용, 묘한 작용, 본체의 묘한 작용, 아미타불의 나툼, 성령의 역사. 에고가 죽으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가 된다. 하지만 에고는 죽기 싫어 죽음으로부터 도망친다. 그래서 에고로서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줄곧 달아나는 도망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에고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 근데 탁 죽어버리면 부활한다. 십자가와 부활. 여기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역설적 진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죽음을 대종사, 즉 큰 스승이라고 불렀다. 인간은 한번 따옴표 당겨 죽어봄, 따옴표 닫고, 인간은 한번 당겨 죽어봄으로써 존재의 비밀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죽을 사자는 곧 스승 사자다. 진정한 웰다잉은 이렇게 한번 당겨 죽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인생에서 드문 근본적인 은총이다. 죽음 속에서 느껴보는 것은 시간 재단, 시간이 앞뒤가 끊어지는 것.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생각이 흐른다는 표현일 뿐이에요. 생각이 한번 끊어지는 것. 재단, 시간 재, 시간 사이, 재자가 사이 재자예요. 시간 재, 시간의 사이가 단, 끊어진다. 시간 재단, 시간의 사이가 끊어진다. 시간의 사이가 끊어진다 이 말은 생각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시간 재단의 경험으로서 이것은 의식의 흐름이 끊어짐으로써 무아와 무한을 느끼게 해준다. 그때는 제가 일반적인 의미로 의식의 흐름이라고 썼네요. 문학에서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 많이 써요. 그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한 게 제임스 조이스의 그런 소설들이 그걸 말하는데 이때는 지금 쓴다면 생각의 흐름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끊어짐으로써 무아와 무아, 나는 없고 무한, 영원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보르헤이스는 그때 스스로가 마치 이 세상에 대한 추상적인 관찰자인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그는 형이상학적 공포 속에서 시간 밖으로 튕겨져 나갔던 것이다. 그는 이때 주관적 관점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관찰자 관점을 얻었다. 이것은 1, 2, 3인칭을 넘어선 무인칭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우리 문학적인 표현들인데 무인칭 시점은 어때요? 이게 또 재밌죠, 그죠? 우리가 문법에서는 항상 1인칭, 2인칭, 3인칭만 하는데 무인칭이란 것이 있다. 이런 관찰자 시점을 얻은 작가는
자신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다.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독특한 입장을 획득하고, 입장은 서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설 입자에 장소 장자, 서 있는 자리를 획득하고 그 자리에서 조망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간을 넘어선 그 자리에서 보는 세상은 일상 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그것은 시간 밖이어서 급은 영원한 시간을 급이라 그러잖아요. 급외, 시간 밖, 급외. 그것은 시간 밖이어서 급외라고 하고, 공간의 밖이어서 방외라고 하고, 인간의 밖이어서 격외라고 한다. 그러니까 급외, 방외 혹은 격외의 자리, 그 자리는 어디냐? 부모 미생전의 자리, 전부 다 한생각 끊어진 자리예요. 아주 명료해요. 한생각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만 가면 모든 것이 원점, 제로 베이스가 되어버리는.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진정한 작가가 되기 위해선 결정적인 문학 체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 체험은 한 주제에 깊이 집중할 때 온다. 언젠가 작가는 왜 글을 쓰는가라는 물음에 보르헤스는 시간 체험을 하기 때문에 라고 답했다. 그는 스스로를 시간의 광맥을 켜는 광부로 정의내리기도 했다. 흐르는 시간이 아닌 수직적 시간의 광부. 이게 보르헤스의 지금 문학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커다란 거물을 들 땐 반드시 벼리를 잡아야 한다. 벼리 아세요? 벼리? 거물이 탁 버리면 진짜 어디를 잡아야 할지 모르거든. 근데 벼리가 이렇게 모든 거물이 묶어가지고 하나로 딱 묶어 놓은 데 있어요. 이 거물 코를 쫙 잡아가 당겨가지고 하나를 묶어 놓은데. 불 빌려주세요. 턱 던지면 어디를 잡아나 이게 질질 끌린다고요. 근데 여기를 딱 잡으면 어때요? 저기 보세요, 저기. 딱 잡는 포인트가 있다니까, 옷에. 그래서 거기만 딱 잡으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잡히는. 이걸 거물코를 모아놓은 벼리라 그래요. 이 벼리를 다른 말로는 축이라고도 해요. 축이는 뭐냐면, 이 문은 지금 이제 여다지인데, 미닫이 문 있잖아요. 미닫이 문은 경첩 위에 문이 달려요. 그러면 100번, 1000번, 10,000번 문을 밀고 닫아도 경첩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경첩은 안 움직이는데, 다시. 경첩은 안 움직이는데, 문은 수없이 움직이잖아요. 모든 생멸이 일어나는 그 자리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 지금 이걸 축이라고 불러, 축이. 이 경첩을 한자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인간 중에서 축이가 누구냐 해서 축이경이라고 불러요. 가톨릭에서 축이라는 말이 이 경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옷을 들 때도 여러분, 그리고 동물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방금 옷 잡듯이 탁 잡으면 꼼짝 못하지, 얘가. 보통 때는 발부둥 치는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인간보다 큰 동물들은 여기를 못 잡잖아요. 힘이 딸려가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노련한 사람들은 허리를 팍 잡아요. 그러면 허리 잡으면 또 아무리 큰 동물도 허리 딱 잡힐 때는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와 령이라 그래요. 모든 일에는 급소가 있다. 요는 허리 요자, 령은 여기 경추 있는데 목덜미 령자. 그러니까 허리나 목덜미를 잡으면 요령. 모든 일에는 요령이 있어서 요령을 잡으면 요령이 된다. 그게 이제 한자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경추, 축이라고도 하고 벼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 공부에서도 벼리가 있는데 벼리가 현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
공부에 딱 요 별이 핵심 축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다. 그러니까 현재에 딱 우리가 깨어 있는 거. 이게 모든 공부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커다란 그물을 들 땐 반드시 별이를 잡아야 한다. 보르헤스 문학의 별이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해 얻은 관찰자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르헤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클래식은 시간, 공간, 인간을 넘어선다. 고전이란 시공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작가는, 우리가 작가란 말 쓰죠. 한자 보세요. 작은 지을 작자고 가는 집이에요. 집 지은 사람.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필가 중에서 작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글을 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하나 구축한 사람, 자기 집을 하나 지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음악으로 지은 사람도 작가가 되고, 뭐 그림으로 짓는 것도 작가가 되고. 그럼 우리들도 지금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집을, 자기 세계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딱 집으로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작가라고 불러요. 그게 작가예요. 그래서 진정한 작가는 바로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넘어서는 진정한 작가는 일체유심조 이 말이에요. 진정한 작가는 존재 자체이다. 모든 클래식은 존재의 현현이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존재가 이 땅으로 나오는 통로. 요즘 말로는 미디어. 미디어가 없으면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가 이 세상에 흘러나오는 통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작가가 된다. 작가는 무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학하고 마음 공부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그 분야에서 지극하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존재와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문학도 동양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도라고 할 수 있네요. 그 모든 도는 존재와의 소통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있어도 그 사람은 도통한다는 그런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도와 통한다. 존재와 통한다. 관찰자의 시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 작가가 이런 시점을 얻지 못하면 신변잡기를 못 벗어나요. 근데 한번 이런 시점을 얻으면 수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이 되죠.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알렙 이런 건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알렙, 자아의 정체성, 뭐 이거 나중에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뒤에 작가란 말도 나오고 문학의 위대성 이렇게 말 나온 알렙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자, 보르헤스가 29살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가 팽창하다가 원시림하고 만나는, 그래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경계에서 산책하다가 분홍빛 이 빛을 받아 빛나는 토담을 보고 문득 시간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 경험을 한 뒤에 어제 말씀드렸던 계단에서 열려있는 철제 문하고 부닥쳐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을 때 처음으로 자기가 기존에 쓰던 시와 에세이가 아닌 새로운 걸 내가 쓸 수 있으면 머리가 아직까지 정상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그때 또 하나의 그 시점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보르헤스의 아버지가 변호사를 했는데, 근데 보르헤스 아버지가 변호사를 했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의 꿈이었던 문학을 해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로에서에게 굉장히 문학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입장에서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문학 활동을 잡지를 통해서 하면서 주로 시와 에세이를 썼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포로에서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는 시를 주로 쓰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소설을 써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겸사겸사. 그래가지고 그때 소설 쓰려고 했을 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시간을 벗어나서 우주적인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느꼈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흘렀거든. 그 사고 난 것은 10년 뒤에요. 이 경험한 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중간에.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시점을 소설로 써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포로에서 특징은 뭐냐면 단편 소설을 쓸 때 구구절절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앞에를 딱 생략해 버려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 소설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설이 이렇게 돼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죽었어. 그래서 애인 집을 이제 그 추모하기 위해서 몇 주기. 그래서 갔더니 그 자기 애인한테서 사촌, 약간 미치광이 시인인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촌한테 그 아르헨티나는 모르겠는데 추모식에서 술도 마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술 마시다가 그 미친 시인한테서 그러니까 죽은 애인의 사촌이라고 하는 그 미친 시인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주 오래된 집들을 이제 그 재건축하는 그 재건축 지구가 있는데 그 재건축 지구 중에 오래된 집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살았던 집이 있는데 그 집 지하실에 그 사람 하여튼 그 집 지하실에 어떤 보물이 있다고. 근데 그 보물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초월하는 특별한 보물인데 막 그 보물에 대해서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진짜 미친놈도 가지가지네 하면서 그냥 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냐고 이제 물어봤어. 갔다는 거야.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진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안내해 달라 해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이 여기다 그러고 이제 지하실 문을 열어가지고 포로에서가 먼저 들어갔어요. 컴컴한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데 뒤에서 이놈이 문을 쾅 닫아버렸네. 그래가지고 깜깜하니까 자기도 발 헛디디고 탁 굴러가지고 바닥에 탁 쓰러졌는데 그래서 온갖 생각이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포기하고 하여튼 문은 잠겼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동정 크기만 한 발광체에서 빛이 싹 새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알렙인데요. 알렙이라는 말은 지금 서구인들이 쓰는 알파벳에 그 영어의 A가 그리스의 알파에서 왔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알파도 더 전에 지금 레바논 지방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그 페니키아 그 문자의 그 첫 글자가 알렙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렙 알파라는 뜻인데 이게 상징하는 것은 모든 것의 첫 시작.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알렙이라고 자기가 지었는데 뭐냐면 포로에서가 이제 자기 체험을 이제 그때 한 체험을 이제 그때부터 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벗어난 체험. 그러니까 발광체만한 동전만한 크기가 빛이 나는데 가만히 봤더니 너무너무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현기증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동시에 겹쳐지지 않고 거기서 보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묘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지하실 바닥에 굴러떨어져 가지고 죽었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빛이 보이는데 동전만한 그 속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어둠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장면이 동시에 겹쳐지지 않고 축소되지 않고 동시에 보였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 걸 나열을 해요. 해를 보고 뭐를 보고 쭉 나열하는데 내가 본 것은 동시에 봤는데 글로 쓰자니 이렇게 나열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자기가 본 그 체험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 나가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느 순간에 암흑 속에서 빛이 탁 드러나면서 딱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겹치지 않고, 컬러가 흐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겹치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 소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소설인지 뭔지, 정말 좀, 난해하긴 한데, 그러나 포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순간적으로 이 생각의 흐름이란 것이 끊어지면서 모든 것이 순수한, 그러면서 동시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깨끗한 세계, 하여튼 그런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알렙을 읽었을 때는 본능적으로 화엄인해 했어요. 속에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화엄경에 이제 입법계품에 보면 화엄경이 인간의 이 모든 마음 공부 과정을 53단계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선제동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53명의 선지식을 차례차례로 만나면서 그 중에는 관세음보살도 있고 문수보살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창녀도 있고 또 무슨 어부도 있고, 그러니까 상인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커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환경에서 교리적으로 말한 것을 그래서 소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선제동자의 순례를 통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모든 순례를 끝나고 처음에 만났던 문수보살을 마지막에 다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다시 찾아온, 모든 순례를 끝내고 다시 찾아온, 원점으로 되돌아온 선제한테 문수보살이 이렇게 해요. 손가락을 탁 이렇게 해요. 이걸 탄지, 손가락을 튕겼다. 손가락을 딱 튕기니까 문수보살과 선제가 있는데 선제 앞에 손가락을 딱 튕기니까 그 두 사람 앞에 있던 커튼이 쫙 열리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탁 하니까 커튼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이 뭘 상징하느냐면 우리의 분별심. 우리의 분별심이 탁 열리면서 탑이 보였다 이렇게 시작돼요. 탑이 보였다. 그런데 선제동자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탑 속에 무한한 탑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탑 속에 있는 탑의 크기나 하나의 탑이나 크기가 똑같더라. 그리고 이것이 무한정으로 이게 펼쳐져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묘사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화엄경의 그 대목을 알고 있었던 입장에서 알레프를 딱 보니까 화엄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성경전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 500년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엄경 자체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정교하게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누가 썼다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근데 거기에 불교 경전인데 교리 이야기를 끝내고 소설식으로 그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 안에 지금 제일 중요한 대목이 탄지. 문수보살이 손가락을 탁 튕기니까
커튼이 열리면서 탑이 보이는데 탑 속에 또 무한의 탑이 중첩되어 있는 중중무진. 이 세 개가 탑은 의식을 상징하고요. 의식이 개체로서의 이 존재자로 드러나면서 전부 다 탑이라는 거예요. 한 개 탑이 있고 그 탑 안에 무한의 탑들이 겹쳐져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문제는 한 개만 들어보면 전체가 다 보이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인드라의 하늘에는 그 인드라의 국토는 생긴 게 그물처럼 생겼다. 인드라의 국토는 그물처럼 생겼는데 그물 코마다 보석이 달려 있어 가지고 빛나고 있다. 이게 천상계를 말하니까. 근데 그 인드라 보석의 하나만 보면 나머지 전체 보석이 다 그게 다 비쳐 보인다. 그런 식의 묘사가 있거든요. 어제 문수전에서 문수동자상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깜짝 놀란 게 문수보살은 우리가 친하잖아요. 동자상하고 문수보살 두 분이 계셨고 그 오른쪽에 되게 우리 보면 사찰 오른쪽에는 이제 그 화엄 신중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중도 대신에 제석천왕이 근데 되게 화려하대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분. 처음 봤죠. 그래서 찍었는데 인드라 왕이야, 그분이. 근데 그분의 영토가 이렇게 거물처럼 생겨가지고 코가 보석으로 돼 있다. 서로 비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본 영화인데 어느 부잣집인데 부모가 사고로 죽었어요. 고아가 이제 그 아버지 친구한테 맡겨져 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자라요. 그래서 고아 때 이제 갔는데 커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서양인들을 보면 아주 부잣집이었더라고. 그 집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흰 천 덮어주는 거 영화에서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돌아왔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로 이제 그냥 그 천으로 덮어준 거예요. 커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영화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아무 생각 안 나는데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피아노를 덮어 있는 흰천을 다 이렇게 내리더니 피아노 건반을 딱 열고 그리고 그 중에 건반 중에 하나를 땅 하고 쳐요. 그러니까 땅 하고 치니까 샹들리에가 이게 그 주파수가 있나 봐. 그러니까 샹들리에 중에 하나가 이걸 땅 하고 치니까 걔도 땅 하고 같이 울리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는 거지. 자기 집이 원래 그랬다는 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종의 그 모든 존재자들은 의식이 뭉친 것들은 파동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현상은 파동이에요. 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주파수가 통하면 소위 말하는 양자역학에서는 이 파동하고 10만 8천리 벗어난 우주 밖에 있는 것의 파동이 맞을 때는 같이 울린다는 거지. 이 거리가 무력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의식 속이니까. 의식 속에는 거리가 없어서 파동과 파동은 항상 같이 공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깨달음으로써 많은 사람한테 파동이 깨워지고 있는 그리고 같은 이치. 한 사람이 깨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개평으로 신봉사 눈 뜰 때 개평으로 천하 명인이 동시에 눈 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파동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 속에 지금 모든 것이 있다는 일중일체, 다중이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화엄의 경지인데 지금 알레피
이 알레피, 무슨 이야기는 알렘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 작품이 보르에서는 그냥 자기 체험을 한번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그 동정 크기의 작은 발광체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딸이는 최소한 묘사하고 있어요. 쇼킹한 작품이었어요. 서양인들한테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알레피니, 어제 말씀드린 짧은 글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백과사전의 중국의 동물 분류법 이런 건 진짜 짧은데 읽으면 하여튼 너무너무 이게 웃겨.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시간이 24분이네. 그 포르에스의 또 작품 중에 포르에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너두라는 작품이에요. 제너두 노래 있잖아요. 스웨덴 아바 그룹이 불렀던. 그러니까 제너두가 뭐냐면 쿠빌라이 칸이 13세기쯤 될 거예요. 그때 몽고 징기스칸의 손자잖아요. 전 세계를 휩쓸면서 대제국을, 중국의 원나라,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한 쿠빌라이 칸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더니 꿈에 미의 여신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미의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황제니까,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지상에 나를 건설하라. 그러면서 미의 여신이 그 쿠빌라이 칸에게 미의 여신이 더 뷰티를. 그래서 누각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게 원나라 황제니까 중국의 스타일이겠죠. 그러니까 그 누각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미의 여신이 나타나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동시에 황제한테도 나타났고 그 중국을 그때 대표하던 건축가한테도 이 꿈이 꾸어졌어.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잠에서 깨고 난 뒤에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건설하자. 소위 말하는 아방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궁의 어떤 지금 전서상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지어졌다 그래요. 쿠빌라이 칸이 제너두라고, 그러니까 이게 서양으로 넘어가서 이름이 제너두가 되었어. 무슨 루겠지. 무슨 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방궁 같은 그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에 성소피아 사원이 있어요. 성소피아 사원도 이래 지어졌대. 그 당시 이슬람의 교황 같은 분의 꿈에 이게 그 성소피아가 보여졌대요. 그 동시에 건축가의 꿈에도 나타났대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지은 게 지금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사원. 굉장히 아름다워요. 크고. 근데 어쨌든 비슷한 이야기네. 근데 하여튼 쿠빌라이 칸 황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제너두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권력이란 오래 못 가니까 불이 나가지고 전쟁이 나고 불이 나서 그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의 여신 입장에서는 황제를 통해서 자기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 세계에 한번 보여줬는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이제 또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의 여신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 안 탈까?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미의 여신이 다시 누군가의 꿈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콜리지네요. 콜리지. 그러니까 콜리지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 있는데 그 낭만주의 시인의 꿈에 미의 여신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몇백 년 전에
황제 앞에서 내가 건축을 나타났는데 불이 타버렸다. 근데 너는 시인이니까 언어로 나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불러줬대요. 시를 불러줬대. 그래서 이 사람이 콜리지가 꿈에서 그 시를 쭉 들었대. 근데 똑똑하면서 문이 똑똑해가지고 문이 탁 이렇게 잠이 깬 거예요. 어둠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똑똑하길래 가서 보니까 옆집 사람이 호미 빌리러 왔어. 그래서 호미를 빌려주고 다시 또 잠에, 그러니까 다 못 들었어. 이 시가 장시인데 중간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잠에 들었는데 안 와, 이제. 안 와. 그래서 여러분, 콜리지의 미안성 제너두가 있어요. 이름은 같은 제너두예요, 시가. 근데 그게 지금도 미완성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보르헤스가 갖고 와가지고 미의 여신이 있으면 그 미의 여신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은 매체니까 인간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이걸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쿠빌라이 칸의 꿈에 나타났었고, 그리고 콜리지한테서 또 나타나서 언어로 짓는데 미완성이다. 보르헤스가 생각하기를 쿠빌라이 칸이 죽고 콜리지까지는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러면 콜리지가 죽고 미완성 시가 남았지만 미완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흐르면 누군가의 꿈을 통해서 또다시 나타날 거다. 그때는 어떤 장르로 나올까? 이 미라는 것이 어떤 장르로 이 세상에 나올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이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너가 하지, 보르헤스.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아마도 언어도 어떤 한계가 있다고 느낄지 몰라요. 미의 여신 입장에서는 건축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언어로도 표현했는데 이것도 뭔가가 한계가 있다고 느낄지 몰라. 그렇다면 다음 무엇으로 할까? 지금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시대를 건너서 인간을 통해서 불쑥 나왔다가 돌아갔다가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깨달음의 세계가 또 세상에 이렇게 드러날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절대가 상대의 세계로 드러나는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해 놨어요. 지금 알레프라는 것도 절대가 상대로 드러날 때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 하는 자기 체험을 가지고 한 거고, 지금 콜리지 이야기나 이런 쿠빌라이 칸 이야기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절대가 있어서 상대를 통해 드러날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 하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냥 자기 상상을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한테 영감을 불러일으킨 작품들이다. 굉장히 많아요. 촘촘히 박혀 있어요. 보르헤스는 유리했던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자기 도서관에 전 세계의 백과사전이 다 있었대요. 그리고 혹시 간혹 아버지 따라서 국립도서관에 갈 때가 있는데 아버지 일 보는 동안에 자기가 국립도서관에서 아무나 빼볼 수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책을 신청해서 빌리는 데도 있지만 주로 백과사전류가 있는 곳에는 그냥 들어가서 빼보고 그냥 꼽아놓고 나오는 그런 빌리는 게 아니라 빌릴 수 없는 책들한테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도서관에. 근데 보르헤스가 자기 집 도서관하고 국립도서관 백과사전 코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는가? 이걸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장님이 됐어. 그럼 하는 일이 자기가 외우고 있는 백과사전을 반추하는 항목을 하나하나 불러내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보르헤스 작품에 이런 것도 있네. 어느 천재가 백과사전을 가지고 다른 행성으로 가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다른 행성에서 구현해 놓아. 그러니까 이 지구의 카피가 백과사전인데 그 백과사전을 가지고 가서 다른 행성에서 거기서 이 백과사전의 항목대로 그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항성의 조건에 따라서 지구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물질들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물질들을 지구에 수출하기 시작해. 지구에 없는 어떤 물질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지구가 막 엄청나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이야기도 써놨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 백과사전이 AI인 것처럼 AI의 세계가 지구를 카피해서 만들 수 있다. AI가 발전하면, 이제 ASI가 되면 얘네들이 자기 세계들을 구축해가지고 그 세계와 실제 지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보로에서는 그 옛날의 상상으로 이렇게 건드려 놓았다고 할 수 있어요.